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3% 높은 119.12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5달째 연속 오름세입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3%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0.7% 올랐습니다. 세부 품목으로 보면 풋고추, 오이, 고등어, 산업용 도시가스의 하락률이 두드러졌고 반면에 돼지고기, 맛김, 디램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5월 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3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석 달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 업황 중에서 5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는데 자동차 수출 호조와 조선업 호황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2일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과 한 인도네시아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2년간 4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공고하게 다진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교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활발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5,940가구로 집계됐다고 22일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39% 감소한 규모인데 수도권만 보면 총 15,029가구가 입주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입주 물량이 급감했고 반면 경기도는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K-뷰티가 최근 해외에서 특별한 인기몰이를 하면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미용기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출도 함께 들어 지난 넉 달 동안 수출액이 무려 6,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1년 만에 상승률로 보면 145%나 증가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수출 효자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K-뷰티, 화장품과 K-미용기기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업황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허준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실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연간 수출액으로 K-뷰티가 10조 넘었다, 11조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1분기 들어서서 화장품만 떼어놓고 보면 수출이 정말 놀랍거든요. K-뷰티, 이 중에 좀 화장품 쪽만 함께 좀 수출 좀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게 한 2015년부터 통계를 한번 제가 봤는데 2015년에 여기 29억 달러 수출이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85억 달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3배 정도 수출이 늘었고요. 그리고 품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소비재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소비재입니다. 제일 많이 수출하는 소비재는 자동차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장세도 빠르고 사실은 잘 팔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규모로도 지금 엄청납니다. 네.
그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한 64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출이 한 11조 정도 나온 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화장품 전반적인 생산품 대비 사실 수출 물량도 굉장히 많은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 쪽, 미국 쪽 10억 달러,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도 10억 달러를 돌파한 뭐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결국 유형별로 봤어도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다 괜찮습니다. 여기 조금 더 뭐 가볼까요? 네, 화장품 종류 좀 보면은 네, 항상 좀 역사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2008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아모레 퍼시픽에 나왔던 아이어페 그 에어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처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었고 우리가 2018년도에는 흔히 가이의 멀티밤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생각나요. 선크림도 네, 있고 네.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냐? 연예 드라마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쪽에 이런 트렌드의 히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까지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뭐 가격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 쪽 화장품이 빠르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은 적어도 트렌드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다른 세계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에서는 네. 크게 조금 히트를 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화장품 하면 프랑스, 미국 생각할 텐데 뭐 아직도 그 나라들도 잘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벌써 4위까지 치고 올라온 그 정도로 이 뷰티 중에서 화장품 쪽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립스틱 또 요즘에 선크림 비롯해가지고 생산 증가액도 굉장히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징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2위를 했고 작년에 반짝거렸나라고 했는데 지금 5월 1분기 지난달 계속해서 이런 화장품 수출과 뷰티 관련한 산업에 엄청난 열풍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화진 과장님, 네. 여기에서 들어지는 이제 질문이 Why입니다. Why? 왜일까? 갑자기 품질 좋을까? 근데 품질은 또 뭐 잘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 빠른 성장세를 생각한다면 뭔가 이 K-뷰티가 열풍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겁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색조 화장품이 시장에서 떠올랐던 건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대표적으로 클리오랑 아이페밀 SC 같은 경우가 특히 일본 시장 선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화건강 같은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가 끌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화장품이 먼저 끈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초록색 소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문화적인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반일 감정도 있겠지만 일본도 사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아이페밀 SC의 그 제품 자체가 보통 10대를 예. 겨냥한 상품입니다. 예. 그게 일본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선풍을 일으키게 되면서 여기 클리오랑 이제 아이페밀 SC가 색조 화장품의 영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BTS까지 이제 문화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서 흔히 동남아까지 영역을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유럽과 북미 쪽까지 영역을 이제 넓혀가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그만큼 수출액이 괜히 올라온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한류죠, 한류. 한류의 열풍으로 우리 한국 술, 한국 화장품, 뷰티까지 왔는데 이 공식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진부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네요. 우리 영상 보고, 우리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다가 화장품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학생 중에 제자 중에 네. 중국 학생이 있는데 중국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여학생인데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한류 드라마를 보는데 왜 한국 화장품을 사야 되니 물어봤더니 네. 색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사는 화장품으로는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배우들의 그 색조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다르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동안 한국 화장품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열풍은 중국에서는 조금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으로 조금 이따 우리가 미국 유럽 얘기도 할 텐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할 일이죠. 이게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탈아시아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면 그런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산업을 가니까요. 이화진 과장님.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화장품은 다 중국 향이었었고요. 네. 중국 때문에 주가도 대폭등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국 부진하면서 무너졌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탈중국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2020년부터 23년의 흐름이 사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매출 중국한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50% 이상 이제 빠졌습니다. 그 빠진 걸 누가 차지했냐? 중국에 있는 프로하라는 이제 일반 대중적인 코스메틱 회사가 그 자리를 선점했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10대, 20대 타겟을 어느 정도 그런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뭐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 측면을 어느 정도 좀 계속 그 중국의 화장품들이 매출을 다 차지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특히 중국 비중 자체가 익스포저가 한 35%에서 48%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지금 작년 2분기 때부터 대부분 콩쿠르에서 얘기해왔던 거는 예. 결국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 자체는 이니스프리나 특히 소라수 재고 조정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축소시키면서 이번에 1분기 실적 때 크게 이제 재고 부분을 축소시켰던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최근에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특히 LG생활건강 자체가 면세 채널 쪽의 법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빨간불이 나오고는 있는데 하지만은 시장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중국 쪽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는 것보다는 결국 북미 쪽에 대한 채널을 계속 꾸준히 넓혀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중국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은 북미와 일본 쪽의 타겟이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을 놓고 보면 중국 때문에 잘 나갔다가 중국이 이제 무너지고 힘들어지면서 우리 화장품도 같이 힘들어졌죠. 그러다가 우리가 탈중국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도 다시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중국이 좀 경기 풀리고 요즘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더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화장품 광고 모델 자체가 송중기랑 송혜교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중국 배우로 바뀌면서 매출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결국 과연 중국이 다시 소비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에 대한 연예인들 다시 그 간판을 넣을지 안 넣을지 예전에 유명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배우를 썼다가 중국의 양빙빙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배우로 바꿔버려 가지고 그만큼 좀 매출을 타겟을 바꾼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자체도 중국의 화장품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한국의 화장품에게 시장을 내줄까에 대한 요구도 저는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미련을 두지 말자. 근데 그래도 되는 게요. 허준영 교수님, 우리가 이제 탈중국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했고 역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도 넓고. 네. 성공을 한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 K뷰티, 우리 화장품 어떻습니까? K코스메틱?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수출만 해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9억 3천만 달러 미국으로 갔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서양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하는 표현이 하나 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피부가 좋다.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피부가 좋은 원천 중에 하나가 화장품일 거고 그러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많을 텐데 최근에 보면 이게 미국에서도 사실 한국 화장품의 이 마켓 시어가 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지금 K뷰티가 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문화적인 부분,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같은 데서 방영되는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어떤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결국은 K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을 공략할 때 전반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일종의 타깃, 롱테일 전략을 썼다. 이건 또 뭘까요? 아까 롱테일 전략을 제가 그거는 네. 네, 제가 잠깐 네.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대중적보다는 이제 예. 특정 소비자층을 좀 노리는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화장품을 사는 구매 고객의 한 절반 정도가 MZ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타겟한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소비력이 많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성비, 기능성 제품 이런 거를 지금 주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거의 미국 시장은 안착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중소기업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의 통계들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도 아예 이제 중국이 잘 안 되니까 이화진 과장님 네. 뭐 한국 콜마도 그렇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이참에 갑니까? 공장을 글로 가는 건가요? 뭐? 그렇죠. 이제 사업 이제 네? 그만큼 이제 최근에도 북미 공장 쪽에 증설을 하는 좀 이슈가 계속 꾸준히 이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에 사실 많은 다수 인종이 좀 살고 있는 그렇죠. 흐름이기 때문에 예. 색조의 다변화 그만큼 그에 대한 색조 화장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3월달에 그 코리아 관련된 야구 LA 다저스가 왔을 때도 그 다저스 야구 선수들 부인들이 어디를 갔느냐 올리브영을 갔습니다. 네. 그만큼 저도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곳이 명동 지점이기 때문에 명동에 큰 올리브영을 가게 되면 확실히 분위기가 그런 이제 백인들이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왔을 때 어느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냐라고 가늠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색조 화장품도 굉장히 다변하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분들이 막 비싼 걸 찾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저가인데 이 기능성 화장품이 얼마만큼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 당연히 해외에도 올리브영과 같은 이제 파워스토어가 굉장히 많기는 H&B 스토어가 굉장히 많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결국에는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먹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들어가고요. 한국 콜마도 ODM 업체 인수를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유럽을 공격 못할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나 중국에게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해외 진출해서 탈중국 중에 하나가 또 들어오는 곳이 일본입니다. 왜 제가 일본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일본이 전통적으로 시세도를 비롯해가지고 화장품의 강국이잖아요. 이 나라가 또 왜 우리 화장품을 물론 우리 잘하는데 그게 좀 약간 놀라워요. 일본까지도. 일본의 사실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좀 했으면은 이제 좋긴 하겠지만 예. 일단은 청소년 1020 세대들을 겨냥했던 게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 엔터 쪽, BTS도 마찬가지고 사실 엔터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트와이스가 일본 쪽의 경향을 굉장히 타겟을 잘했습니다. 워낙 이제 어린 이제 여자 그 친구들의 일본을 시장하다 보니까 1020의 여자 세대들의 색조 화장품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끌어왔다는 게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IP밀 SC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일본 비중이 40-50% 됩니다. 클리오 같은 예. 경우가 한 20% 30%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놀랍더라고요. 이게 예. 단순하게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로맨이나 이제 클리오, 페리페라와 같은 구달 이런 제품들이 결국 시장에서 계속 먹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클리오를 탐방을 가봤을 때도 그렇고 그만큼 일본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소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화에 대한 흐름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게 동남아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는 유럽과 북미 쪽 시장에서 얘들 생각보다 싸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색조 화장품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아니면 좀 비싼 그 입생 노랑이나 조금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쓰기도 하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생각보다 없다는 측면이 조금 어느 정도 반응이 시장에서는 조금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전통적인 화장품 강국이고요. 일본이 약간 화장품의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수입을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 프랑스 쪽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2022년, 2023년 넘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일본에서 프랑스 화장품 수입보다 우리 한국산 수입품의 수입 액수가 더 늘어나는 정말 대반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화장품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준영 교수님, 우리가 범 K-뷰티에서 요즘 새로운 또 하나의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기, 주특기가 나왔는데 미용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네.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뷰티에? 저희도 요즘 광고 보시면 이제 여자 연예인분들 나오셔서 얼굴에다가 뭐 고주파를 쏘거나 이런 미용기기들 광고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월에서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 뭐 전동 피부 마사지기나 뭐 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이런 것들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0%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게요. 예. 6,700만 달러입니다. 이 동기간 역대 최대 기록이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수출이 예. 잘 되냐? 그러면 결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온 데다가 사용도 굉장히 편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화장품이랑 같이 묶여서 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 K-뷰티의 영향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K-뷰티와 함께 지금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뭐 CF로도 많이 보실 텐데 집에서도 직접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피부과에서 파는 또 그런 의료
뷰티 디바이스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장 지금 신뢰도 판매도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화정 과장님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기술력이겠죠. 또 그렇죠. 진짜 해보니까 피부가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그 네. 외에 몇 가지도 왜 우리의 디바이스, 의료기기까지도 이렇게 잘 되지?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이유들도 있을까요? 물론 이제 클래스 C의 스윙크가 이제 2014년, 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진출을 했고, 물론 우리가 중국과 미국 시장 이제 큰 건 알겠습니다만은, 브라질 자체가 이런 하이프 시장에서 굉장히 세계 한 3위 안에 드는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요. 그렇죠. 실제 일반적으로 클래시스 매출의 거의 25%가 브라질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비오리 주가가 좋았던 것도 브라질 시퍼맥스가 브라질 인증을 작년 12월에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남미에서도 브라질, 결국 브라질에서 이런 K 컬처에서 미용 기기에 대한 진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이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네. 그만큼 가격도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이제 인보드 보 대비해서도 가격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 그런 소모품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지속성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비가 들여갔고 그리고 장비 진입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온 상태에서 괜찮네 그러면서 소모품이 계속 이제 회전율이 돌아가게 되면서 매출 성장을 좀 이끌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최근에 APR이 가정용 홈 디바이스 좀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이제 주머니가 많이 빠져나가겠죠. 왜냐면 굉장히 비쌉니다.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집에서 쓰는 현 디바이스 기기인데 네. 이게 이건 남자친구에 대한 주문에서 많이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LG 전자에서 맨날 뭐 프라일 마스크도 이제 그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중소기업들에게도 이게 새로운 기회가 와요. 신제품들이 네. 나오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실제 찍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뷰티 디바이스. 허준영 교수님, 코로나19가 나름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가 됐던 것 아닐까요? 나가지 못하는데 피부 관리는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좀 써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연구가 될까요? 네, 그리고 그 두 가지 채널이 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코로나 때는 우선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늘고 또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네. 늘었다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그때 늘었던 수요가 다시 색조 화장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어떤 코로나 그 이후 시기에 시기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에 네.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저희가 뭘 많이 했냐 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봉쇄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재택도 그랬죠.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OTT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매체를 그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수출이 된 것이 결국은 이것들과 K-뷰티가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화장품이 은근히 이탈리아 같은 데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옆에 있는 나라 여기 미의 기준도 되게 뚜렷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 아닌가? 이런 나라까지 지금 우리나라 K-뷰티가 진출하고 있다는 걸 보면 사실은 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품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으로 우리가 또 뚫고 있는 뷰티 부분이 이제 미용 기기입니다. 앞서 이제 표를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3일 프라이스 워터쿠퍼스 이 PwC에 따르면은 지금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크잖아요. 하고 우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이렇게 피부과라든가 병원을 가기가 익숙한데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남미에서 왜 인기 있나 좀 봤더니 이런 나라들이 뭐 병원을 그렇게 쉽게 피부과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기기를 사서 본인들이 좀 하는 저래서 뷰티 디바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여성 쪽으로만 어느 정도 치워졌던 시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좀 남성 쪽도 좀 굉장히 피부 뷰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조금 속도가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 홈 뷰티에 대한 수요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수요가 계속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홈 뷰티 디바이스가 있다 해서 집에서만 또 하지는 않습니다. 또 피부과도 가게 되면서 엄청 큰 장비들 있잖아요. 예. 저도 어제 사실 피부과를 갔는데 굉장히
굉장히 요즘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 가셨어요? 다른 피부 염이 있어서 갔는데 네. 대부분 다 남성도 포함이고 여성도 포함이고 딱 첫 그 표지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뭐 클래시스와 이 결국 이런 패키지 상품이 계속 그렇게 판매대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뭐 리쥬란 아니면 뭐 슈링크 네. 요즘에 그런 볼륨화 같은 이제 흐름이 결국 피부과에서도 계속 수요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K컬처 문화와 특히 아까 브라질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선점이 좀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뷰티 디바이스 미용 기기입니다. 병원에 납품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병원에 공급하는 기기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고요. 앞서 화면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 기기도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미용, 스킨케어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미용 기기의 역대 수출액 또 정말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느끼셨을 텐데 화장품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정말 주가 많이 오른 게 이 뷰티 디바이스들 기업들에 대한 주가 투자도 정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K-뷰티의 영향력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코스메틱과 의료 뷰티 디바이스 산업 정말 바뀔지도 한번 전망해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보충해야 될 점 뭔지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화준 과장님 이제 산업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산업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사모 펀드들, PF라든가 M&A 펀드들도 다 보고 있겠죠. 네. 딱 돌아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 한국 화장품 기업 괜찮다, 한국 뷰티 디바이스 기업 괜찮다. 우리나라 기업을 M&A 하려고 올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현황이? 그렇죠. 최근에 특히 미용기기 쪽은 계속 꾸준하게 뭐 제이시스 메디컬도 그렇고 루토노닉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인수설이 계속 꾸준히 사모펀드 쪽에서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 성장률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매출이 좋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브라질 시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 시장을 아직 진출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해외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는 사모펀드 쪽에 수요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제 화장품 쪽은 물론 이제 대형 화장품을 제외하고 특히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들 특히 대부분 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장품 좋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고가 라인에 대한 화장품은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 성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프랑스가 워낙 꽉 잡고 있잖아요. 결국 예. 중저가 화장품입니다. 네. 그만큼 아모레퍼시픽도 더 좋게 갈 수는 있지만은 설화수는 아직까지 재고 물량들이 아직 떨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LG 생활건강도 아직 더 후 브랜드 자체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정착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저가로 물론 이쪽 시장을 공략한 거는 좋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은 네. 과연 이 프리미엄 시장을 어떻게 침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매력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허준영 교수님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자본들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좀 알짜 이런 브랜드들 그냥 사가는 게 또 좋은 건가? 아니면 우리의 자본력으로 이런 기업들 좀 끝까지 좀 키워보는 게 좋은 건가? 이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저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좀 도와줄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처럼 고가 화장품 시장을 진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기업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화장품 기업을
기업이 살려고 한다. 저는 사실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이윤을 내고 있고 네. 외국 자본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환영할 만한 일 아닐까. 아직도 뭐 아직은 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 기업들의 M&A를 정부 차원에서 뭐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려는 것 자체가 우리 K 뷰티 관련한 기업들의 실력, 뭐 성장성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제 막 한창 크고 있는데 이걸 또 이런 M&A를 해가지고 외국 자본들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경험상 그게 좋은 건가 또 그런 의문이 좀 생겨서 또 행복한 고민 아닌 고민도 좀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K뷰티가 살아나다 보니까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왜냐하면 정부는 또 국내 내수라든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으로 한번 이어가 보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한 달간 2024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뷰티 페스티벌. 이게 나름 뷰티와 지역 축제인가?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속내가 좀 숨어 있는 건가요?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서울에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 성수, 명동, 광화문. 여기다가 이제 큰 장을 여는 겁니다. 장 더하기 홍보관 같은 걸 여는 거죠. 근데 특화를 합니다. 홍대는 헤어랑 메이크업 특화를 하고 성수는 패션, 명동은 리워드 이벤트, 아무래도 샵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광화문은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특화를 해갖고 여기서 뭐 홍보 행사도 하고 물건도 팔면서 할인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한 달 동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게 단순히 장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 항공권 할인도 해주고 등등등 굉장히 연계된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물 들어올 때 저희가 노젓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K뷰티의 추진력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뷰티를 통해서 관광, 내수 경제 여기까지인데 또 이 대목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좋은데 잘 나가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이화진 과장님 이런 고민. 지금 중저가 브랜드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한 기업 주가가 막 폭등을 하는데 선크림이 네. 뭐 너무나 잘 팔려서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도 논리가 나오는데 기술력으로는요. 네. 그걸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렇다면 지금에 불고 있는 뭐 뷰티 디바이스에는 몰라도 화장품 쪽은 하다가 또 뺏길 수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더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사례들은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2015년에도 우리가 마스크팩으로 한참 이제 선도 네. 시장을 이끌었던 흐름이 있었고 그때 막 중국인들 뭐 보따리 상대 와가지고 막 다 가져가고 그때 매출 막 뭐 몇 퍼센트 이상 뭐 올라간다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도 이거를 우리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사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선크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기초 스킨케어 같은 경우도 물론 어느 정도 시장을 중저가향은 충분히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스타일 난다라는 어느 정도 굉장히 개인 사업이죠. 그 회사가 몇천억에 인수가 될 정도로 만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ODM 회사들, 코스메스 같은 회사들이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만. 결국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거는 새로운 시장을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쿠션. 이게 에어쿠션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여성분들에게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이후에 코리아테크의 뭐 멀티방 같은 경우는 상장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거의 1000% 이상의 영업 매출이 이상의 YOY 기준으로 좀 넘어섰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선크림이나 이런 시장보다는 새로운 트렌드함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물론 상장되지 않은 회사긴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선크림과 하나의 이제 멀티케어를 쓸 수 있는 제품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대형 화장품단이 우리 너무 이제 그쪽 시장에 대해서 크긴 하겠지만은 이게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함이 있는 제품군들을 만드는 게 전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장벽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잡힐 수가 있고 이거를 새롭게 항상 변경해 나가는 전략을 좀 해어 나가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계속 꾸준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프랑스의 뭐 시슬리라든가 아니면 샤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기술력은 못 가니까
그 시정은 넘겨주고 지금 우리가 중저가에서 달리고 있다. 근데 이게 K 한류의 도움을 받았다. 이 로직이잖아요. 네. 뭐래도 하나 삐끗하면 지금은 막 뭐 연간 10조, 11조씩 수출을 하다가 이게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까 저희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중국의 MZ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냐면 그 역사 교육이나 중국의 애국심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시진핑 정부 초기부터 그런 교육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강하게 받고 큰 세대라서 중국 MZ가 되게 좋은 이그젬플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다가 결국은 중국 화장품으로 돌아갔던 것도 기저에는 갔죠, 완전히. 예, 그 예. 기저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고가 화장품은 프랑스 걸 쓰고 중저가는 자기네 나라 걸 이제 쓰는 그런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도 뭐 유행을 타기 마련이고 그래서 K 컬처라는 것이 언제까지 유행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험이 저는 있는 네.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그 어떤 전 세계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 내수로 하기에는 화장품 시장이 너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네, 때문에 안 돼요. 너무 결국은 작죠. 나가서 네, 팔아야 네.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각 나라별로 맞춤형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Z를 좀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화가 결국은 일본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령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 더마톨로지라고 하죠.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다가 약간 거기다 피부 질환 같은 것까지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들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들이나 네.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네. 뭐 이런 시장에서의 젊은 세대를 또 공략하는 전략들 사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K-뷰티가 굉장히 유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유통망이 아직 굉장히 글로벌리 잘 발달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유통망 확보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K 한류가 지금까지 잘 됐기 때문에 뭐 드라마든 노래든 뭐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후광으로 K 뷰티인데 만약 이 고리가 끊기면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솔직히 따라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는데 방금 유통 플랫폼 얘기를 해주셔서 올리브영 모델들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한번 좀 어떻게 뚫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플랫폼 아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해 보시면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화장품 들고 이제 집집마다 팔러 다니셨던 아줌마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샵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막 생겼다가 저희 막 미샤 같은 거 있었다가요. 특별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예, 요즘은 이제 올리브영. 그래서 네. 요즘 시장은 고가는 백화점이고 어쨌든 중저가는 다 올리브영이고 심지어 설화수도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모델인데 올리브영이 지금 전국에 매장이 한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매장이 거의 모든 동네 다 번화가에 그냥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영이 지금 창출해내고 있는 사실 수요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올리브영의 모델을 조금 다른 나라에다가도 좀 퍼뜨리는 거죠. 이식시킬 수 있는 방법. 하지만 물론 현지화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현지화를 함으로써 이런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를 조금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과장님. 네. 거기서 우리가 좀 참조를 할 게 아니 우리도 맨날 하지 말고 과거 미국이 막 했던 식으로 우리가 이런 유통 플랫폼을 좀 장악한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K뷰티가 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한번 뻗어가 보면 어때요? 그렇죠. 지금 실리콘토가 계속 주가 또 선도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네. 1분기 실적을 나왔겠지만 스타일 코리아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생각보다 유럽 쪽 시장을 겨냥을 좀 잘했던 것 같고 특히 북미 쪽에 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도 이제 4월달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네덜란드 좋았었고 북미 쪽 좋았었는데 이제는 폴란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실리콘트라는 어떻게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알려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 네. 하나의 코리안 예, 상품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하나의 보여주는 거고 이제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올리브영에 와서 이미 화장품에 대한 문화를 이제 충분히 알고 접했다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제품을 어떻게 사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야지에 대한 이걸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리콘2가 생각보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크게 어떻게 컨셉보다 2배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그만큼 그 플랫폼 자체라는 그런 희귀성이나 이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로 실리콘2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제 퍼 기준으로 추정치를 해봤을 때 이제 1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만큼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북미와 유럽 쪽의 타겟을 얼마만큼 더 가져가냐에 따라서 특히 이런 플랫폼에 대한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도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못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덜란드 쪽에 온라인에다가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막 이커머스를 하나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네덜란드 MG가 구입을 할 수 있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 화장품 말고 다른 화장품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여기를 좀 뚱뚱하게 좀 만드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려면 자본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더 판을 키우는 거죠. 더 판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쇼핑몰 타오인가요? 네, 만약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물론 다른 쇼핑몰은 조금 타격은 받겠지만은 오히려 우리 국내 화장품이나 다른 이런 소비재들이 시장에서 좀 넓혀질 수 있는 측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다양한 반문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당연히 저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특히 뭐 유럽이나 특히 중동도 저는 항위에 좀 큰 시장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이쪽 시장을 어떻게 넓혀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플랫폼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존 플랫폼들이 다 먹을 수가 있겠네요. 좀 우리가 우리 화장품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네. 또 보면 사이즈에서 뺏기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코리안 화장품 요 플랫폼은 인기가 있고 독특해서 잘 될 텐데 더 판을 키우려면 아마 다른 브랜드들은 그렇죠. 네, 더 맞습니다. 유명한 플랫폼을 타고 갈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K뷰티 산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또 의료 미용기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우리가 뭘 보태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차원에서 국민들 뭐 소비자까지 좀 총괄해서 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통망 확보라는 거는 기업의 차원에서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기업을 큰 기업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보도 갖고 있고 자금력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 최근 들어서 그 추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쓰다 보니까 나랑 제일 잘 맞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중소기업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려다 보면 사실 유통망이나 정보력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조금 어떤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수출의 선봉장의 역할을 좀 정부가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뷰티 산업에서의 정부의 역할 이 와중까지 어떤 것들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들기에는 아 이거 그냥 민간에서 시작해 민간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히 또 우리 관내 정부의 역할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특히 정부의 역할은 좀 중국 쪽에 대한 시장의 좀 개화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물론 그동안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그만큼 매출이 많이 줄어든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보호적인 측면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동안은 기초 화장품 위주로 시장을 오랜 기간 역사를 꾸준히 이끌어 왔었지만은 새로운 색조 화장품이 시장이 또 올라왔고 여기다가 미용기기까지 글로벌 시장을 좀 선점해 나가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빠르게 한로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기술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슈도 좀 시장에서는 조금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화장품 말고요, 뷰티 디바이스들 다 시작이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른 성장이라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부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투자 쪽으로 한번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워낙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또 뷰티 디바이스 관련주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실적이 갑자기 막 3배씩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거 무시하다가 실적이 나와버리면서 그냥 막 오늘 내일 뭐 며칠 새에 이게 막 가는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네. 예.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고평가냐 아니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VT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시장과 국내 시장이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이점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좀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분도 굉장히 좀 많을 거라 좀 보시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이소에서 적은 가격으로 뭐 리드샷 100, 리드샷 300을 써보고 올리브영 가서 정품을 사는 단계로 이어나간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중소 화장품단에는 실리콘투나 이런 VT는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형 화장품단에서는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 실제적으로 작년 2분기 때부터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은 YOY 기준으로 80% 이상을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건 이번 2분기도 마찬가지였고 LG생활건강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북미 쪽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아이패밀 SC나 에 관련된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오히려 이쪽에 대응하는 구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 실적 때 그 적자폭 자체가 100억 이상으로 100억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흑자 전환도 충분히 여겨질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장품은 실적으로 시장에서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미 쪽 침투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저는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 종목으로서는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는 좀 VT 종목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결론과 방향성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화장품을 뭐 KR료를 중국에 밀어넣는다, 이건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탈중국. 그렇다면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일 텐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더 들어가야 되겠죠. 더 미국으로, 더 유럽으로, 더 일본으로 들어가는 막 그런 쪽으로 K뷰티들 뻗어나가게 기대하고 정부도 오히려 중소기업과 함께 우리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라고도 못 갈 부분 없습니다. 여기에 함께 가는 그런 전략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약 5천 개 이상의 현존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한다고 하죠. 바로 PF 정상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업성이 가장 낮은 현장에는 이 추가 대출 중단, 또 경매, 공매를 바로 진행하는 한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을 최대 5조 원까지 투입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다음 이 시간에 이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 그리고 정말로 현재 부동산 PF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건설사들, 건설업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